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문워크를 추고 눈부신 자켓을 입은 채 전 세계 대중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던 거대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두운 객석을 단숨에 압도하던 반짝이는 은빛 장갑과 전 세계 스피커를 동시에 울리던 날카로우면서도 청량한 숨소리는 하나의 시대이며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대중들은 그의 음악과 독보적인 춤사위에 열광했고 그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왕좌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최근 그의 여정을 다시 조명하는 영화가 상영되며 많은 이들에게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크린 속에서 재현되는 화려한 무대를 보며 그 위대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곤 합니다. 그는 왜 그토록 완벽한 리듬에 집착했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었던 그 아름다움 뒤에는 얼마나 깊은 고독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를 둘러싼 수많은 소문과 화려한 조명을 잠시 걷어내고 인디애나 주의 거친 공장 소음 속에서 시작되었던 한 소년의 치열했던 삶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미국 중서부의 작은 공업도시 게리에는 잭슨 가문이 작고 낡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인근 철제 공장의 거친 기계 소리가 벽을 타고 집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곳에는 늘 따뜻한 어머니였던 캐서린의 눈길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소년 마이클은 9남매 중 8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형 5명과 누나 2이 있었고 밑으로는 남동생 랜디가 있었지요. 집안의 막내급이었던 마이클은 유독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형제들 틈에서 자라며 타인의 감정을 읽는 것에 예민했고 누구보다 깊은 관찰력을 가지며 성장했습니다. 어머니 캐서린은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조금 불편했지만 집안에서 아이들에게 컨트리 음악을 들려주며 음악이 주는 평온함을 일깨워준 안식처와도 같았습니다. 반면 아버지 조셉은 철제 공장의 노동자로서 늘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당시의 게리는 범죄와 마약이 들끓는 척박한 땅이었고 조셉은 자신의 아이들이 거리의 불황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안에서의 혹독한 규율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예술 이전의 자식들을 진흙탕 같은 현실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유일한 생존 사다리였습니다. 조셉은 거실을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훈련소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의 손에 장난감 대신 악기를 들려주었고 골목길로 나가 노는 대신 화음을 맞추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독 눈에 띄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8째 마이클이었습니다. 어린 마이클은 둥근 얼굴에 커다란 눈망울, 그리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가진 아주 귀여운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귀여운 외모 뒤에는 형들을 압도하는 천부적인 음악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가르쳐주지 않은 춤 동작을 단번에 따라했고 복잡한 화음 속에서도 정확한 음정을 찾아내는 절대적인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마이클은 천재 꼬마로 통했지만 그만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책임감을 동시에 짊어져야 했습니다. 형들이 연습에 지쳐 늘어질 때도 아버지는 유독 재능이 뛰어난 마이클을 더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박자가 어긋나면 가차없는 매질과 불호령이 떨어졌고 아버지 조셉은 마이클의 큰 코를 비웃으며 외모에 대한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나름의 처절한 훈련이었을지 모르나 어린 소년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멍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은 무대 위에서만큼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연습실의 긴장감을 뚫고 터져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형들의 중저음과 섞여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가난한 흑인 가정의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았습니다.
조셉은 아들들이 무대 위에서 빛나지 않으면 평생 어두운 공장 바닥에서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천재성은 그런 아버지의 엄격한 통제와 어머니의 부드러운 감수성, 그리고 거친 거리에서 살아남으려는 형제들의 에너지가 충돌하며 빚어낸 결정체였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마이클이 무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잭슨 가문의 음악적 서막은 마이클의 형들인 제키, 티토, 저메인이라는 세 명의 형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잭슨 브라더스라는 이름으로 집안의 좁은 거실에서 화음을 맞추곤 했습니다. 당시 아주 어렸던 마이클과 그의 형이었던 말로는 형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방구석에 앉아서 지켜보던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캐서린은 마이클이 형들의 노래를 들으며 완벽하게 박자를 맞추고 비범한 춤사위를 선보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남편 조셉에게 막내의 재능을 알렸고 그렇게 마이클과 말론이 합류하면서 비로소 5명의 완전체인 잭슨 5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이클도 그저 백업 댄서나 탬버린을 흔드는 보조 역할에 머물렀지만 그가 입을 열어 노래를 부르는 순간 팀의 중심축은 마이클에게 자연스럽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게리의 작은 학교 강당이나 지역 장기자랑 무대에 세우기 시작했고 점차 인디애나주 게리의 작은 클럽들의 밤무대들이 소년들의 주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낡은 밴에 태우고 흑인 예술가들의 성지이자 관객의 반응이 가장 냉혹하기로 유명한 뉴욕 할렘의 아폴로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아폴로의 관객들은 실력이 부족한 출연자에게 가차없는 야유를 보내는 것으로 악명 높았지만 마이클이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할렘의 모든 소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9살 소년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에너지는 뉴욕의 까다로운 관객들을 완전히 정복했고 잭슨5는 아마추어 나이트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로 나갈 준비가 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1967년의 어느 밤, 지역에서 제법 이름을 날리던 보비 테일러는 낡은 클럽 리갈 극장의 무대 뒤편에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던 9살의 마이클을 목격합니다. 무대의 조명이 켜지고 연주가 시작된 순간 보비 테일러는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9살의 마이클은 아직 제 몸집보다 커 보이는 헐렁한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노래 사이사이의 정적을 다루는 방식은 이미 거장의 뮤지션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관객이 언제 숨을 죽여야 하는지, 어느 타이밍에 고개를 돌려야 사람들의 심장이 뛰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보비 테일러는 그날 밤에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단순한 재롱 잔치가 아님을 직감했고 곧장 디트로이트의 모타운 본사로 전화를 걸어 세상을 바꿀 아이가 나타났음을 알렸습니다. 마침내 모타운 레코드의 오디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스튜디오의 차가운 복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타운 레코드를 설립한 음반 제작자인 베리 고디는 마이클이 노래를 시작하자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통제력에 압도당했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고디는 냉철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잭슨 형제들이 가진 거친 느낌을 지우고 대중이 사랑할 매끄러운 상품으로 다듬기 위해 마이클의 나이를 실제보다 2살 어리게 속여서 천재 꼬마의 이미지를 극대화했습니다. 마이클에게 그곳은 꿈을 이루는 장소인 동시에 또 다른 형태의 보이지 않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낮에는 카메라 앞에서 눈이 시리도록 웃어야 했고 밤에는 완벽한 안무를 위해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연습해야 했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보낼 시간에 마이클은 녹음실의 붉은 불빛 아래서 어른들의 비즈니스를 배워나갔습니다. 소년의 세계는 그렇게 무대 조명이 비추는 좁은 원 안으로 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모타운과 계약을 맺었지만 대중 앞에 서기까지는 꼬박 1년이라는 준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베리 고디는 이 아이들이 단순한 신동 그룹이 아닌 완벽한 엔터테이너로 보이길 원했습니다. 마이클은 그 1년 동안 로스앤젤레스의 낯선 환경 속에서 매일 8시간 이상의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습니다. 마침내 1969년 말 데뷔곡 I Want You Back이 세상에 나왔을 때 마이클의 나이는 고작 11살이었습니다. 형제들 역시 10대 중반의 앳된 소년들이었습니다. 대중들은 이들에게 즉각적으로 열광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베트남 전쟁과 인종 갈등으로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었고 사람들은 순수하고 밝은 에너지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잭슨 5는 흑인 아이들이 전하는 무결점의 하모니와 세련된 춤으로 모든 세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피아노 건반이 경쾌하게 굴러가며 포문을 열면 이내 두껍고 묵직한 베이스 기타의 선율이 미끄러지듯 그 뒤를 받쳐주었습니다. 흑인 음악 특유의 리듬앤블루스 감성에 팝의 매끄러운 멜로디가 결합된 이 음악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묘한 물리적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메인 보컬인 어린 마이클이 보여준 감성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11살 아이가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노래하는 모습에 전 세계는 경이로움을 넘어선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 엄청난 성공은 잭슨 가문을 짓누르던 지독한 가난을 단번에 씻어내 주었습니다. 인디애나 게리의 좁고 낡은 집을 떠나 로스앤젤레스의 화려한 대저택인 헤이브너스트로 이사하던 날, 가족들이 느낀 감정은 제각기 달랐습니다. 아버지 조셉은 마침내 자신의 통제와 혹독한 훈련이 옳았다는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이라는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구해냈다는 자부심과 함께 아이들을 자신의 비즈니스를 완성할 가장 완벽한 결과물로 바라보았습니다. 반면 어머니 캐서린은 더 이상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화려한 저택의 낯선 공기 속에서 아이들이 잃어버릴 순수함을 걱정하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넓은 수영장과 정원이 딸린 집에서도 여전히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을 허기를 걱정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함이 찾아왔지만 부모님 사이의 골은 경제적 여유와는 별개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돈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더 엄격한 관리자가 되었고 어머니는 그 서늘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가족 전체가 부유해졌지만 정작 그 부를 일궈낸 형제들 사이에도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오직 센터의 선 막내 마이클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마이클의 재능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형제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보다 오히려 서로를 견제하게 만들며 무대 위에서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형제들은 한 팀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운 경쟁자가 되어 서로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데뷔곡을 시작으로 ABC, 더 러브 유 세이브, 1B 대여까지 연속으로 4곡의 싱글이 모두 빌보드 1위에 오르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차트의 숫자가 올라갈수록 소년의 일상에서는 소중한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갔습니다. 모타운은 잭슨 5를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잭슨 5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온갖 캐릭터 상품을 시장에 쏟아냈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그려진 시리얼 상자와 인형들이 상점마다 깔렸지만 정작 그 얼굴의 주인공인 마이클은 단 한 번도 평범한 아이들처럼 상점에 들어가서 장난감을 구경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화려한 저택 밖에는
늘 팬들과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소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공원을 뛰어노는 또래 아이들을 그저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마이클은 훗날 이 시기를 회상하며 창밖을 보며 울었던 기억이 가장 많다고 고백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만 명의 환호를 받으면서도 정작 무대 아래로 내려오면 진심으로 말을 걸어줄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는 고독이 소년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이클을 가장 괴롭힌 것은 성장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모타운의 베리 고디는 마이클이 영원히 귀여운 소년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마이클의 나이를 실제보다 2살이나 속여 발표했기 때문에 키가 커지고 목소리가 굵어지는 변성기가 찾아오는 것을 스스로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규정한 이미지 속에 갇힌 소녀는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조차 자신의 경력을 망치는 적대적인 이유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이클의 유년은 채 피어나기도 전에 화려한 무대 조명 아래서 바싹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1969년 데뷔 이후에 잭슨 5는 약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국 전역을 집어삼킬 듯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에 접어들며 그 뜨거웠던 열풍에도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중들은 더 이상 반바지를 입고 춤을 추는 어린아이들의 재롱에 환호하지 않았고 마이클 역시 15세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어린 소년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차트의 성적은 예전만 못했고 모타운과의 계약 조건과 음악적 자유를 둘러싼 갈등은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결국 잭슨 형제들은 음악적 주도권을 찾기 위해서 거대 자본이었던 모타운을 떠나 에픽 레코드로 이적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잭슨 5의 멤버이자 마이클의 형이었던 저메인 잭슨은 당시 모타운 사장인 베리 고디의 사위였기 때문에 홀로 모타운에 남는 선택을 했습니다. 비어버린 자리에는 막내 남동생인 랜디 잭슨이 합류하게 되었고 이들은 더 이상 잭슨 5라는 이름을 쓸 수 없어서 더 잭슨즈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을 겪으며 마이클의 고뇌는 깊어갔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더 잭슨즈로서 앨범을 발표하면서도 마이클의 마음속에는 자신만의 온전한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싶다는 열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에게 마이클은 가문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자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솔로 활동에 관심을 보일 때마다 형제들과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불안감과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생계와 명예가 오직 막내의 재능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 마이클에게 거대한 부채감으로 다가왔고 가족들에게는 미묘한 질투와 의존으로 다가왔습니다. 19세가 지날 무렵에 마이클은 인생의 항로를 바꿀 결정적인 인연을 만납니다. 흑인들로만 구성된 뮤지컬 영화 더 위즈에서 허수아비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화려한 무대 위 제왕이었던 그가 온몸에 짚을 넣은 분장을 하고 먼지 날리는 세트장에서 땀 흘리던 그때 영화의 음악 감독이었던 퀸시 존스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퀸시 존스는 마이클이 대본의 모든 대사를 완벽하게 외워오는 집요함과 춤 동작 하나하나에 담긴 지독한 완벽주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촬영장에서 마이클은 용기를 내어 퀸시 존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제가 솔로 앨범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싶은데 저와 맞는 프로듀서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퀸시는 마이클의 맑은 눈망울과 그 속에 숨어있는 거대한 에너지를 읽어냈습니다. 그는 짧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다른 사람을 찾을 필요 없다. 내가 직접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이 대답은 마이클이 평생을 갇혀 지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와 소년이라는 벽을 허무는 해방의 종소리였습니다.
퀸시는 마이클을 단순한 아이돌이 아닌 재즈와 소울, 그리고 클래식의 깊이를 이해하는 예술가로 대우했습니다. 두 사람은 녹음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존의 규칙을 깨는 새로운 사운드를 실험했습니다. 퀸시는 마이클에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날카롭게 자신의 감정을 목소리에 실어보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협업의 첫 결실인 오프 더 월은 그렇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앨범은 당시 미국 전역을 뒤흔들던 화려하고 빠른 디스코 리듬을 기본으로 흑인 음악 특유의 묵직한 펑크와 세련된 재즈 선율이 뒤섞여서 세련된 감각이 절묘하게 녹아든 걸작이었습니다. 귀를 자극하는 인위적인 전자음 대신 실제 연주자들이 모여 튕겨내는 둥글고 묵직한 베이스 기타의 줄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위로 전자기타의 리듬과 트럼펫, 그리고 색소폰 소리가 겹겹이 쌓이며 아주 풍성하고 고급스러운 공간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역 스타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진 20세 청년의 세련된 음악에 전 세계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적인 성공을 거두며 마이클은 비로소 형제들의 동생이나 팀의 센터가 아닌 독보적인 솔로 아티스트 마이클 잭슨으로서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1982년에 마이클은 이제 막 24살이 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전작인 오프 더 월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릴 단 하나의 완벽한 앨범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의 조력자인 퀸시 존스에게 앨범에 수록된 모든 곡이 히트곡이 되어야 한다는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앨범의 이름은 수많은 수정과 고심 끝에 스릴러라는 강렬한 단어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녹음실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이클은 완벽한 박자를 찾아내기 위해 수천 번의 발소리를 녹음했고 단 한 소절의 가창을 위해 며칠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1982년 11월 30일 마침내 세상에 공개된 앨범은 대중음악의 역사를 그 전과 후로 갈라놓았습니다. 앨범에 수록된 9곡 중 7곡이 빌보드 싱글 차트 10위 안에 진입하는 유례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앨범의 성공 뒤에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던 뮤직비디오의 서사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수가 노래하는 모습을 단순하게 녹화하거나 조잡한 무대 연출을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이 25살에 공개된 스릴러의 뮤직비디오는 단순히 노래를 홍보하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4분에 달하는 한 편의 단편 영화였습니다. 붉은 재킷을 입고 좀비들과 함께 춤을 추는 마이클의 모습은 인종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시각적 경험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의 명확한 줄거리가 있고 영화 감독이 참여하여 막대한 자본과 정교한 안무를 더해 한 편의 독립된 영화처럼 만든 현대적 개념의 뮤직비디오는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가 최초였습니다. 그 전까지 방송국들은 영상의 완성도가 낮다는 이유로 흑인 아티스트의 영상을 거의 틀어주지 않았지만 스릴러라는 압도적인 작품이 등장하면서 그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영광의 이면에서 마이클은 여전히 자신만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앨범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장이 팔려나가는 동안에도 그는 화려한 파티장에 머물기보다 연습실의 거울 앞에 서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팝의 황제라 부르기 시작했지만 정작 그는 더 높아진 대중의 기대치와 자신을 향한 왜곡된 시선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일궈낸 이 거대한 제국은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자부심인 동시에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의 성공을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통제하려 했고, 형제들은 마이클의 독주를 지켜보며 응원과 소외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마이클은 이제 전 인류의 우상이 되었지만 정작 그가 가장 원했던 가족 안에서의 평범한 이해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마이클이 느꼈을 감정은 환희보다는 다시는 내려갈 수 없는 높은 곳에 홀로 서 있다는 외로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패서디나 시빅 오디토리움의 무대 위에는 오직 한 사내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25살이었습니다. 검은색 페도라를 깊게 눌러쓰고 은색으로 빛나는 장갑을 낀 마이클은 자신의 솔로곡 빌리진의 전주가 시작되자 마법에 걸린 인형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뒤로 미끄러지듯 걷는 기묘한 발걸음을 선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경이로운 움직임을 문워크라 불렀고 중력을 거스르는 그 짧은 순간에 전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천재적인 퍼포먼스가 탄생하기까지 마이클은 로스앤젤레스의 거리에서 이름 없는 아이들이 추던 백슬라이드 동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작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엌 바닥에서 밤을 지새우는 혹독한 시간을 견뎠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중력을 이겨낸 황제였으나 무대 아래로 내려온 순간 그는 다시금 지독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대중들은 그의 천재성만큼이나 그의 사생활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누구와 밤을 지새우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곁에는 화려한 연인 대신 그를 아티스트로 존중해주는 소수의 인연들만이 머물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를 돌봤던 다이애나 로스는 그에게 어머니이자 연인, 그리고 음악적 스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이클은 그녀 앞에서만은 무거운 왕관을 내려놓고 소년처럼 웃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할리우드의 전설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그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아역 스타 출신으로 평생을 대중의 시선 속에서 살아온 그녀는 마이클이 느끼는 숨막히는 고립감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파티장 대신 서로의 저택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세상이 규정한 괴짜 혹은 황제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아픔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누군가와 평범하게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일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단 하나의 평범함이었습니다. 마이클은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소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형제들은 그가 일궈낸 성공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가진 독보적인 영향력에 경외감과 질투의 마음이 공존했으며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전 세계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 사랑이 커질수록 그는 더 깊은 신비주의의 장막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수많은 소문과 억측 속에서도 오직 춤과 노래로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대중의 함성이 커질수록 그의 침묵은 깊어갔고 팝의 황제라는 왕관은 그의 영혼을 조금씩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슈라인 오디토리움은 한편의 광고 촬영을 위해 모여든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당시 전 세계를 휩쓴 스릴러의 열풍 속에서 가장 눈부신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무대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단을 내려오던 찰나 예정보다 일찍 터져버린 폭죽의 불꽃은 마이클의 머리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졌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머리에 불이 붙은 것도 모른 채 연습했던 대로 춤을 이어갔습니다. 스태프들이 달려들어 불을 끄고 그를 끌어안았을 때 마이클의 두피에는 이미 깊은 3도 화상의 상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구급차에 실려가던 순간에도
자신을 걱정하는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지만 그날의 불꽃은 그의 화려한 무대 의상뿐만 아니라 그의 평범했던 건강마저 한순간에 태워버렸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히 피부의 상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화상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을 견디기 위해 평생 처음으로 강력한 진통제를 처방받아야 했습니다. 그토록 경계했던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살아남기 위한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강력한 약물 치료의 영향과 극심한 신체적 스트레스는 그의 잠재되어 있던 백반증 증세를 더욱 빠르게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의 색소가 조각조각 파괴되며 온몸에 하얀 얼룩이 번져가는 이 질환은 화상 흉터와 겹쳐지며 그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또한 이 무렵부터 그의 몸에는 루푸스라는 자가면역 질환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면역 체계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이 질환은 화상 입은 피부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었고 관절의 통증과 극심한 피로를 동반했습니다. 백반증과 루푸스 그리고 화상사고라는 삼중고는 마이클의 신체적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소실된 두피를 재건하기 위해 수없이 반복된 수술은 그에게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거울을 보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대중은 그가 입원한 병원 앞에 구름처럼 모여 쾌유를 빌었지만 정작 그 병실 안에서 마이클이 마주한 것은 누구에게도 공유할 수 없는 지독한 고독과 통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음악으로 덮으려 애썼지만 그날의 사고 이후 마이클의 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길고 어두워졌습니다. 불꽃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흉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그를 따라다녔던 수많은 외모 논란과 약물 의존이라는 긴 그림자의 시작이었습니다. 1985년 1월의 어느 차가운 밤, 캘리포니아의 어느 한 녹음실에는 당대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27살의 마이클 잭슨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의 주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이클은 라이오넬 리치와 함께 단 몇 시간 만에 노래의 뼈대를 완성했고 그렇게 탄생한 We Are the World는 전 세계를 향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곡의 작업은 마이클에게 있어 단순한 자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잭슨 5 시절부터 무대 위에서만 살아오며 세상과 단절되어 자라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프리카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잃어버린 유년 시절만큼이나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클은 녹음실에서 다른 동료들이 쉬는 동안에도 끝까지 남아 곡의 세밀한 화음과 비트를 점검하며 자신의 온 힘을 이 앨범에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녹음실 입구에는 자존심은 문 앞에 두고 들어오시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스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료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가장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소절을 준비했습니다. 1985년 3월 앨범이 발매된 직후 전 세계는 열광했습니다. 수천만 장의 앨범이 팔려나갔고 그 수익금은 실제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가 내뱉는 우리는 세상이며 우리는 아이들이다 라는 가사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무대 위에서 고립되어 살아온 소년이 세상에 건네는 가장 따뜻한 손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인류애의 기록 뒤편에서 대중은 그의 코가 조금씩 날카로워지고 갈색이었던 피부가 점차 창백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며 수많은 의혹과 비난의 화살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백인이 되려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마이클은 백반증 증상인 피부에 생기는 하얀 얼룩들을 가리기 위해
점점 더 두꺼운 화장을 해야 했고 강한 햇볕을 피하기 위해 검은 우산을 쓰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신비주의는 사실은 자신의 무너져가는 육체를 대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어 기제였습니다. 대중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그의 하얘진 얼굴을 보며 기괴함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정작 마이클은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낯선 자신과 싸우며 매일 밤 고독한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구였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그런 마이클의 고통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이 느끼는 그 외면적인 변화에 대한 공포를 이해했고 세상이 던지는 날카로운 시선으로부터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이클은 전 세계를 돕기 위한 노래를 불렀지만 정작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그로 인한 대중의 배신감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마이클의 나이 30살이 되던 해, 그는 이미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세상의 모든 명예를 상징하는 황금빛 트로피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특히 1984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그가 세웠던 단일 앨범으로 8개 부문을 석권한 기록은 대중음악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대 위에 오를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과정을 목격하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빌보드 차트 역시 마이클 잭슨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그저 그의 기록을 정리하는 장부에 불과했습니다. 전설적인 앨범 스릴러에 수록된 9곡 중 무려 7곡이 차트 10위 안에 동시에 머물렀고 그중 상당수가 1위 자리를 번갈아 차지했습니다. 이후 발매된 배드 앨범 역시 한 앨범에서 5곡의 1위 싱글을 배출하며 그가 결코 우연히 얻은 명성이 아님을 세상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숫자로 증명되는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며 팝의 황제라는 칭호를 자신의 이름 앞에 영원히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숫자와 명예 뒤에는 그만큼의 거대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세운 기록이 높아질수록 다음 작품에서는 그 기록을 스스로 넘어서야 한다는 지독한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만드는 창작자라기보다 완벽한 수치를 만들어내야 하는 정밀한 기계처럼 자신을 혹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상을 받고 박수를 받는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무대의 완벽한 각도와 다음 곡의 비트가 만들어내는 숫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수많은 상과 차트의 기록들은 그를 영원한 전설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평범한 인간의 삶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숫자로 기억했고 기록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이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 명성의 높이만큼이나 깊어진 고독의 골은 그 누구도 메워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30살의 마이클은 그렇게 가장 화려한 기록의 정점에서 가장 고요한 외침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1987년 9월에 일본 도쿄의 나리타 공항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수만 명의 인파로 인해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첫 번째 월드 투어인 배드 투어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일본 땅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행기 문이 열리고 트랩을 내려오는 순간부터 전 세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살아있는 신화였습니다. 일본에서의 공연은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했고 무대 위에서 그가 보여준 정교한 안무와 라이브는 현대 대중음악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예술성을 증명했습니다. 투어는 일본을 시작으로 호주와 유럽, 그리고 북미 대륙을 거치며 무려 1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이클은 이 기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440만 명 이상의 관객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수만 명의 함성 소리를 배경으로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스텝을 밟으며 무대 위를 자유롭게 유영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과 함성 소리가 잦아들고 나면 마이클은 곧장 호텔 방의 정적 속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당시 마이클은 변해가는 피부색과 화상사고의 통증을 잊기 위해 무대 위에서는 초인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아래의 그는 빛조차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검은 천으로 가린 채 어둠 속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도시를 옮길 때마다 그곳의 평범한 거리와 풍경을 보고 싶어 했지만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호텔 방의 천장과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뿐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한 황제의 삶은 사실은 누구의 손도 닿지 않는 고독한 섬에서 보내는 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월드 투어를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간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없음을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함성 소리는 때때로 그에게 공포가 되었고 그가 머무는 모든 곳은 그를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의 투기장이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투어가 끝나갈 무렵 자신이 번 거대한 불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될 수 있는 자신만의 동화 속 나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수억 명의 사랑을 받는 스타가 단 한 번의 평범한 산책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한 슬픈 탈출구를 계획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월드 투어의 화려한 소음이 잠시 잦아든 무렵, 마이클은 캘리포니아의 산타이네즈 밸리에 있는 거대한 목장을 사들였습니다. 그는 그곳을 자신만의 동화 속 나라이자 유일한 안식처인 네버랜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곳은 2,700에이커에 달하는 광활한 대지 위에 마이클이 평생 꿈꿔온 모든 환상을 현실로 옮겨놓은 공간이었습니다. 성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실물 크기의 증기 기차가 선로를 따라 달리는 풍경이었습니다. 기차역은 고풍스러운 목재로 지어졌고 그 앞에는 마이클이 직접 고른 꽃들이 계절마다 색을 바꾸며 피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놀이공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밤이 되면 수만 개의 작은 전구들이 은은한 빛을 밝히는 관람차가 고요한 산속의 공기를 가르며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그 옆으로는 정교한 조각이 새겨진 회전목마가 오르골 소리와 함께 멈추지 않고 회전했습니다. 마이클은 때때로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홀로 놀이기구들에 올라타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평범한 어린 시절의 속도를 만끽하곤 했습니다. 또한 네버랜드 안에는 전 세계에서 온 희귀한 동물들이 머무는 사파리가 있었고 뱀과 기린, 오랑우탄들이 마이클의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 뒤편에는 마이클의 남모를 배려가 숨겨진 시설들도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휠체어를 탄 아이들이나 몸이 아파서 병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특수 제작된 병원 침대와 영화관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화 영화를 보며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잠시나마 통증을 잊고 웃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비용도 아깝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견고할 것 같던 네버랜드는 담장 너머의 사람들에게 폐쇄적인 밀실로 비춰졌습니다. 대중은 그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장난감에 집착하고 아이들과 어울리는 모습에 대해 저마다의 다른 상상을 덧붙였습니다. 왜 성인 남자가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고 놀이공원을 짓는가라는 질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순수한 호기심을 넘어 날카로운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가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병원 침대조차 대중의 눈에는 그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기이한 실험을 한다는 괴담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가장 순수한 꿈을 위해 세워진 네버랜드는 그렇게 조금씩 가장 위험한 오해의 발화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오해와 세상의 따가운 시선이
네버랜드의 담장을 넘나들며 그를 압박하던 바로 그 시기에 마이클은 외부와의 소통을 닫는 대신 녹음실의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의심할 때 그는 오직 음악이라는 자신만의 언어로 대답하려 했던 것입니다. 마이클은 데인저러스라는 제목의 새로운 앨범을 세상에 내놓으며 자신이 단순한 팝스타가 아닌 소리를 설계하는 건축가임을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입증했습니다. 그는 이 무렵부터 기존의 악기 소리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의 모든 소음을 음악의 재료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녹음실 안에서 그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나 자동차 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 심지어 거친 숨소리와 손가락을 튕기는 찰나의 마찰음까지도 하나의 완벽한 리듬으로 치환했습니다. 이전에 선배 음악가들이 소음을 일종의 효과음이나 실험적 장치로 썼다면 마이클 잭슨은 그 소음들을 최신 댄스 음악의 가장 핵심적인 비트 그 자체로 완벽하게 녹여냈다는 점에 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단순한 배경음이 아니라 노래의 박자를 쪼개는 가장 강렬한 타악기로 디자인하여 대중성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기계적인 드럼 머신보다 더 정교하게 인간의 소리와 사물의 소음을 조립하여 팝 음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운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마이클은 드럼 머신을 사용하기 전에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곡의 전체적인 골격과 모든 악기 구성을 구현해냈습니다. 베이스 라인부터 드럼의 타격감까지 그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소리들은 그 자체로 완벽한 악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진화와 예술적 자신감은 1993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즈볼 스타디움에서 열린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10만 관중과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시청자가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무대 정중앙에서 불꽃이 터지며 마이클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타나자마자 춤을 추지도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낀 채 아무런 미동도 없이 무려 1분 30초 동안 정지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화려한 음악보다도 강력하게 스타디움을 압도했습니다. 관중은 그저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터질 듯한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마이클은 그 짧은 멈춤을 통해 아티스트가 가질 수 있는 존재감의 정점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무대는 슈퍼볼 역사상 최초로 경기 시청률보다 공연 시청률이 더 높게 나타난 기록적인 순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훗날 마이클 잭슨은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무대 철학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음악이 나오기 전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은 관객들이 나를 완전히 눈에 담고 내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침묵은 소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즉, 소리 없는 침묵조차도 관객을 지배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마이클 잭슨만의 위대한 무대 연출이었습니다. 이어진 공연에서 그는 수백 명의 아이들과 함께 힐 더 월드를 부르며 인류의 평화와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두 번째 솔로 월드 투어인 데인저러스 투어를 병행하며 투어의 모든 수익금을 자신이 설립한 재단에 기부했고 방문하는 도시마다 고아원과 병원을 찾아가 아이들을 위로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누구보다 강인하고 범접할 수 없는 황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슈퍼볼의 화려한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93년의 어느 여름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첫 번째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이클이 자신의 안식처인 네버랜드로 초대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었던 한 소년의 아버지가 마이클을 아동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훗날 이 고소는 돈을 노린 기획된 협박이었음이 밝혀졌지만 당시 언론과 대중은 사실 여부보다 자극적인 의혹에 더 열광했습니다. 마이클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도덕성과 아이들을 향한 순수한 마음은 단 몇 주 만에 차가운 의심의 도마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영혼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대중의 오해 속에서 고통받던 마이클은 자신의 삶을 기록한 새로운 음반인 히스터리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앨범은 그가 세상의 무자비한 공격에 대해 말 대신 소리로 써내려간 가장 강력한 항변서였습니다. 타이틀곡이었던 스크림에서 마이클은 여동생 자넷 잭슨과 함께 분노의 찬 목소리로 자신을 짓밟는 언론을 향해 더 이상 나를 압박하지 말라며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낯선 기계음과 육중한 비트는 억울하게 갇혀있던 거장의 처절한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또한 이 앨범에 수록된 They Don't Care About Us를 통해 그는 사회적 편견과 권력의 폭력에 저항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군대의 행진 소리를 닮은 정밀한 타악기 리듬 위로 그 누구도 자신들의 안위 외에는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냉소적이면서도 단단한 어조로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세상이 그를 몰아가며 네버랜드의 담장 안을 헤집어 놓을 때 마이클은 다시 한번 어두운 방 안에서 슬픔을 거친 비트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 그가 선택한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첫 번째 고소 사건이 합의로 마무리가 된 이후 마이클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온전히 채워줄 진짜 가족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치료하고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이자 아역 스타 출신인 리사 마리 프레슬리와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마이클은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이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자녀를 두고 있던 리사 마리는 성추행 루머로 전 세계의 표적이 된 마이클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가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대중의 시선 속에서 평범한 부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했고 두 사람은 결혼 1년 8개월 만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마이클은 1984년 화상사고 이후 오랜 시간 자신의 백반증과 피부 고통을 돌봐주었던 피부과 간호사 데비 로우와 두 번째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 결혼은 마이클에게 아이를 선물해주고 싶다는 데비 로우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1997년 2월 첫째 아들 프린스 잭슨을 품에 안았고 1998년 4월에는 둘째 딸인 페리스 잭슨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간호사였던 데비 로우는 하루 24시간 내내 집 앞에서 진을 치는 파파라치와 언론의 무자비한 사생활 침해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플래시 세례로부터 도망치기를 원했고 마이클은 양육권을 자신이 갖는 조건으로 부부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2002년에는 대리모를 통해 셋째 아들인 블랭킷 잭슨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 명의 아이들은 마이클에게 빌보드 1위나 그래미 트로피가 주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였고 혈연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대중의 무분별한 시선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기를 원했기에 외출할 때면 아이들의 얼굴에 가면이나 베일을 씌우며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마이클은 아이들과 함께 네버랜드 안에서 직접 아침을 차려주고 책을 읽어주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잃어버린 유년을 대리만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쌓아 올린 동화 속 나라는 이미 세상의 돋보기 아래에 놓여 있었고 담장 너머의 시선은 예전보다 훨씬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2003년 영국의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네버랜드 안에서 촬영한 일상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마이클은 또다시 두 번째 고소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검찰과 경찰은 수십 명의 수사관들을 동원하여 네버랜드의 성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들은 마이클이 아이들을 위해 꾸며놓았던 개인 영화관과 비밀의 방,
그리고 침실의 바닥틀까지 모두 드러내며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마이클이 백반증과 화상의 고통을 숨기기 위해 지니고 있던 의료 장비들과 처방 약물들이 세상 밖으로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휠체어에 의지한 채 법정에 출두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길고 긴 투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2005년 법원은 마이클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한 승리였지만 인간 마이클은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 문을 나선 그날 마이클은 네버랜드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찰들의 발자국으로 더럽혀지고 수사관들의 차가운 시선이 구석구석 남겨진 그 공간이 더 이상 자신의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순수한 소년의 꿈을 지키기 위해 지어졌던 네버랜드는 주인을 잃은 채 불이 꺼졌고 놀이기구들은 소리 없이 멈추어 섰습니다. 황제의 성은 그렇게 황폐한 폐허로 남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긴 법정 공방이 무죄로 끝난 이후 마이클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네버랜드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는 바레인과 아일랜드, 그리고 라스베이거스의 한적한 주택을 전전하며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애썼습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 대신 3명의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그 시기 그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평온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공백과 거대한 성을 유지하기 위해 누적된 재정적인 압박은 50살이 된 그를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불러내었습니다. 2009년 3월 마이클은 영국 런던에서 자신의 인생 마지막이 될 콘서트 This Is It의 개최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10회로 기획되었던 공연은 전 세계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인해 50회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을 향한 세상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자라나는 3명의 자녀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아티스트였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5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교한 안무를 선보였고 보컬의 미세한 음정까지 직접 조율하며 완벽한 무대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첫 공연을 단 몇 주 앞둔 2009년 6월 25일 마이클은 로스앤젤레스의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화상 사고 이후 평생을 따라다녔던 만성적인 통증과 지독한 불면증을 이기기 위해 처방받았던 강력한 정맥 마취제가 그의 지친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갑작스러운 황제의 퇴장 소식에 깊은 충격에 빠졌고 그가 마지막으로 서고자 했던 런던의 무대는 결국 영원한 미완성의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남겨진 가족들의 시간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평생 엄격한 규율로 자식들을 몰아붙였던 아버지 조셉 잭슨은 마이클이 떠난 후 쓸쓸한 말년을 보내다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이클의 든든한 안식처였던 어머니 캐서린 잭슨은 현재 90대의 고령이 되었으며 마이클이 남긴 유산의 법정 관리인으로서 여전히 손주들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키, 티토, 저메인, 말론 등 잭슨 5 시절을 함께했던 형제들은 마이클의 부재 속에서도 그의 추모 공연을 이어가며 유산을 지키는 일에 전념하고 있으며 막내 여동생인 자넷 잭슨 역시 여전히 독보적인 팝의 거장으로 무대 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3명의 아이들 역시 대중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의젓하게 자라났습니다. 첫째인 프린스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아버지가 생전에 행했던 자선단체를 이끌며 아버지를 다룬 영화의 프로듀서로 참여해 그의 유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둘째인 페리스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지닌 모델이자 싱어송라이터로 성장하여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늘 베일에 쌓여있던 막내 블랭킷은 빅이라는 이름으로
카메라 뒤에서 조용히 영화를 연출하며 최근 단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세 아이와 남겨진 가문의 이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마이클 잭슨이 세상에 남긴 가장 소중한 흔적이자 살아있는 기록이 되어 저마다의 삶을 묵묵히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인류 역사상 가장 눈부신 화려함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 화려함의 크기만큼 그가 짊어져야 했던 외로움의 무게 또한 깊고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낀 반짝이는 장갑과 마법 같은 무대 연출에 시선을 빼앗겼을 뿐, 그 무대가 끝난 뒤 혼자만의 방으로 돌아가야 했던 청년의 쓸쓸한 뒷모습은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세상의 모든 소음을 수집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정교하게 비트를 쌓아 올렸던 것은 어쩌면 사방에서 조여오는 오해와 편견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어 기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억울한 루머와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말로써 세상과 싸우는 대신 어두운 녹음실의 불을 밝히고 인류를 향한 사랑과 평화의 멜로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가 남긴 선율들은 여전히 우리를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진 바람을 묵묵히 견디며 음악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에게 위로를 건넸던 그의 영혼이 이제는 그 어떤 시선도 없는 가장 평온한 곳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고 있기를 바라봅니다.